예, 오늘은 제30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폐쇄경제에서 일단 분석의 범위를 개방경제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이 규모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을 지금부터 살피게 되겠는데요.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하고 생각하는 게, 이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들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역수지 적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신발 산업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겠죠. 신발 산업을 보호를 해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존재하고요. 특히 70년대 이후에, 예전의 보호무역이 70년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자면요, 70년대 이전의 보호무역이 후진국에서 산업을 보호하는 유치산업 보호로서의 성격을 많이 띄었다면, 70년 이후에는 선진국에서 자신의 사양되어가는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이론들을 많이 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보호무역 논리들, 그 다음에 무역 적자에 대한 이론들, 그 다음에 재정 적자에 대한 이론들이 어떻게 얽혀있고 이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과관계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655페이지에 이번 장에 살필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이 장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 맨 먼저 무역수지와 환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형을 하나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자의 효과를 분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거는요, 무역이론은 대체적으로 미시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결론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미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미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직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안과 자본 도피의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 이런 몇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거고요. 655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자, 미국 경제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이 과연 문제거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역수지 적자가 대체로 여러분들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죠. 흑자가 좋은 거고 적자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돈이 나가고 물건이 들어오거나,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거래죠. 화폐 경제에서의 거래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제수지 적자라는 것, 또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외국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대신에 돈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렇죠? 무역에 있어서의 적자가 났다는 거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이 결국 돈이 나갔다는 측면에서는 나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갖다 썼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무역수지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한 국가의 거시경제 기조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외국의 불공정 경쟁 때문에, 자국 시장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미국이 무역수지에 적자를 지게 됐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랭큐 교수는 미국의 경제학자지만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석이 이번 장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없애고 싶다면,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없애고 싶다면 과연 수입을 규제하겠는가, 무역을 통제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은 이미 29장에서요, 개방경제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어요. 순수출, 순해외투자, 그 다음에 명목환율, 실질환율, 이러한 주요 거시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형을 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측면에서 656페이지 위쪽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요,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어 본다 돼 있죠. 먼저 국내 총생산 GDP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 GDP 일단 이걸 Y로 나타내면요, 이거는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 하면 한 국가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러한 요소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만약에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산출량도 고정이겠죠. 이러한 분석은 단기적인 분석이라고 보셔도 좋고, 이러한 분석을 한 이유는요, 대외경제와 관해 상호관계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의 틀을 단기로 고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장기에 있어서의 분석은 아마 이 다음 장이나 다음 장쯤에서 자세히 설명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모형에서는 물가 수준도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물가 수준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봐요. 폐쇄경제에서의 모형에서는 산출량과 물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게 다루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산출량은 어떻게 변하고 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지만,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외국 경제와의 상호관계, 특히 무역수지라든지 다른 국제수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국내 경제에서의 변수들을 단순하게 고정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 장기 산출량 및 물가 수준이 결정되어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자금시장과요, 대부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라는 이 두 개의 연관된 시장을 동시에 분석할 겁니다.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라는 두 개의 연관된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내느냐가 30-1 아래쪽에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대부자금시장에 대한 기본식이 나와 있죠. 대부자금시장이 나와 있는데, 대부자금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시장이 대부자금시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시장이 대부자금시장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흑자경제 주체로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오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폐쇄경제라면 이것이 항상 성립을 하고 사후적으로는 성립하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개를 저축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투자할 데가 80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는 거 그냥 없애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으면 외국에라도 투자를 하겠습니까? Net Foreign Investment였죠. 기억나시죠? 순 해외 투자라도 하겠습니까? 해외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 도는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쓰든지 아니면 외국 자산을 사버리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이 기본식입니다. 저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자금에 대한 수요는 국내 투자 및 순해외 투자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균형 지어주는 그런 변수가 이제 무엇일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축을 결정짓는, 투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자율이었어요. 이 이자율을 매개로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대부자금의 양일 겁니다. 보통 론어블 펀드 해가지고 이제 대부자금 이렇게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자율인데 여러분들이 실질 이자율로 가정을 하죠. 물가가 고정이기 때문에 뭐 실질 명목 개념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요. 투자의 개념에 더 잘 맞는 실질 이자율로 측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의 공급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상승하면 증가할 것이고요.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I 되어 있는데 이 공급과 수요로 보신다면요. 여기서 D가 될 것이고 이 자금의 수요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투자와 순 해외 투자 이렇게 구성되겠죠. 국내 투자와 순 해외 투자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외국 시장과 연결되는 경로, 통로를 하나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 자금 시장에서 이 순해외 투자라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외국과 통하는 그런 경로를 이미 하나 찾았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부 자금 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균형을 찾아내야 될 시장이 이른바 외환 시장입니다. 자, 참고삼아 이 식은 요 위에 한번 써볼게요. S는 I 플러스 NFI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게 1식이면 자, 우리는 이제 2식을 쓸 거라는 거죠. 2식이 이제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식인데 이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식은 이 앞장의 29장에서 항등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본 적이 있었죠. 그 항등식이 뭔가 하면 NFI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여기 NFI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두 식 사이에 존재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NX예요. 자, 이게 항등식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은 지난 장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일단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시장이 이제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국가의 화폐가 서로 교환되는 시장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와 외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그런 시장일 거고요.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자산의 매입액과 매각액의 격차. 그래가지고 외국에다가 자산을 사는 게 투자 형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해외 자산을 매입한 것과 매출한 것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순 해외 투자와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의 격차,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격차에 해당하는 순수출이 항상 일치한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순해외 투자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식이 공급과 수요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위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었죠. 그럼 이 식도 결국 경제학의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해외 투자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 가지고 수요 측에 해당하겠어요? 아니면 공급 측에 해당하겠어요? 순해외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러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 청자를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바로 고려 청자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놓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산을 순으로 얼마를 사들였느냐 하는 이것은 달러에 대한 공급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순수출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게 되죠.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파고 얼마나 샀냐 하는 그 차이는 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물건들을 가지고 싶어 가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국제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10개를 받았다는 것은 외국 입장에서 미국 물건 10개를 더 가져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물건 10개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달러를 축적해야 되죠. 달러를 그만큼 수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개념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29장에서 여러분들은 순 해외 투자와 순 수출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그럼 그 식은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순해외 투자라는 것은 외국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미국 걸 많이 사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달러를 많이 가져야지만 미국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NFI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러한 변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자율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이자율이라고 보셨고 실제로 그 다음에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맞추어주는 그러한 변수는 환율, 그 중에서도 실질 환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실질 환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을 교환된 달러의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쪽을 이제 실질 환율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달러의 공급이라는 것은 이자율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는 결정되겠지만 환율과는 일단은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수직의 형태가 되고요. 자, 지난번에 이 순수출이라는 것은 실질 환율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 역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모형이 6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순수출이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의 원천, 흑자가 되었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달러를 수요했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순해외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달러 공급의 원천, 사람들이 달러를 내놓고 이엔화를 가져야 일본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과서에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모형은 아니지만 이 모형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꽤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조만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660페이지 식을 보시면요.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연관 지어 가지고 같이 써놓고 있죠. 660페이지를 보시면 S equal I 플러스 NFI, 저축과 국내 투자 플러스 해외 투자는 일치한다. 순해외 투자는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 순해외 투자라는 것은 항상 순수출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이런 식을 한번 썼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나 복습을 철저히 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수업을 듣는 분들 다 기억나시겠죠. x-m 해가지고 이게
순수출인데 이게 해외 투자로 볼 수 있다. 또는 해외 저축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해외 투자라는 것이 결국 대부자금 시장과 그 다음에 이 외환 시장을 이어주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순해외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쪽이 공급, 수요였으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는 순해외 투자가 이제 달러 공급의 원천이었죠. 예, 이 두 가지 식에서 네,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한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 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실질 환율, 이쪽이 실질 이자율이었는데 이쪽에서는 NFI가 수직으로 나타났지만 이쪽에서는 NFI가 이것도 우하향, 이것도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었죠. 그렇다면 아마 일정 기점을 중심으로요. 해외 순투자가 0인 지점을 중심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로 차라리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이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할 거다. 그런 식을 담은 것이 661페이지의 그래프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이 높으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게 낫다. 외국에서도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낮으면 외국으로 나갈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린 여러분 세 가지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 가지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연결시킬 변수들은 다 찾으셨어요. 이자율, 환율, 그 다음에 해외 순투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맨 먼저 여러분이 그랬던 것이 로너블 펀드.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자금 시장이 있고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있었어요. 공급은 저축이고 수요는 I 플러스 NFI였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이 이제 실질 이자율이었죠. 뭐 R로 써도 좋고 뭐 I로 써도 좋고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축을 쭉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프를 만들 수 있냐면 이쪽이 여전히 I, R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을 실질 이자율로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 쓰냐면 이 두 식의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순해외 투자를 한번 적어보시면 아까 어떤 식이 됐습니까? 이쪽이 0이 아니고요. 여기서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식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공급과 수요가 주어져서 실질 이자율이 주어진다면 그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자금이 나갈 건지는 여기서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한국가에서 실질 이자율, 실질 환율과는 관계없이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자금이 나갈 건지 이 외환의 공급은 아마 수직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자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과는 당장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순수출 형태가 결정짓게 되는 외환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자국 화폐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관계를 담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은 결국 대부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 환율에 의해서 양 시장의 균형이 결정되면 그 이자율 수준에서의 순해외 투자는 이 시장에서 결정된 거나 이 시장에서 결정된 거나 같고, 결국 실질 이자율, 실질 환율, 순해외 투자, 이 세 가지 변수는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린 그래프는 이 점을 중심으로 순해외 투자가 0인 균형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교과서에서는 이 점이 꼭 순해외 투자가 0일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거나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개방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죠. 자, 일반적인 그러한 비교 정태 분석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재정 적자가 나타났을 때, 아니면 수입을 규제했을 때,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거를 가능하시면 말로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시면 어떠한 문제를 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재정적자가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자가 나타났다면, 자, 어떤 경우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재정적자가 나타났다면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맨 먼저 정부가 지나치게 자금을 많이 써버렸다 해가지고 자금의 수요가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정부의 그 재정 수지도 역시 국민 저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라는 것은 국민 저축의 감소로 볼 수 있거든요. 국민 저축의 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 저축의 감소로 보는 측면에서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거로 볼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에다 투자합니까? 우리나라로 투자가 들어옵니까? 실질 이자율의 상승이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되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금이 유입되니까 어떤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으로 변하게 되죠. 순 해외 투자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순 해외 투자가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고, 순 해외 투자의 감소가 결국 달러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를 통해 가지고 결국 실질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변화를 다시 교과서에 나오는 번호를 따라서 봐주십시오. 맨 먼저 재정적자가 대부 자금의 공급을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켰습니다.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부터 해외 투자가 감소했죠. 순해외 투자가 감소하고 그것이 결국 실질 환율을 상승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자, 순해외 투자의 감소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순해외 투자의 감소라는 것은 결국 국제수지의 악화를 의미하죠. 국제수지의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직접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의 공급의 감소와 실질 환율의 상승,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 국제수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666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케이스는 꽤나 유명하고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간의 그런 긴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민저축 하락이 정부저축 하락의 정부저축의 하락이 국민저축 하락의 대부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라든지 이런 영향이 미쳐가지고 결국 무역수지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표 30-1을 보시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 정부 저축이 마이너스가 될 때 국제 수지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죠. 자, 이까지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그래프는 잠시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우고요.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이야기된 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였죠. 그래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달러 팔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정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총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총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Supply Side Economics, 총 공급 경제학이라고들 많이 불렀거든요.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죠. 만약에 감세를 해서 총 공급이 늘어난다면 산출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과정에서 조세 수입의 감소는 별로 없지만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조세를 감소시켰는데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해요. 예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산출량도 비슷하죠. 그러면 세율만 떨어지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급감하죠.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면 이자율이 상승했는데, 재정수지 적자를 공채로 메우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화폐를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미국 자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까 여러분들 살펴본 그래프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화폐가 강세가 되는데, 이거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화폐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무역수지 트레이드 데피시트, 무역수지 결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타났던 재정수지 적자와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던 것이 미국 경제에 있어가지고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 케이스는 꽤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역 정책입니다. 과연 무역 정책이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과연 무역 정책이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신발을 400켤레 이상 수입 안 하겠대요. 600켤레 정도를 수출해야 되겠는데 400켤레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의 효과를 보면은 국제 수지가 악화될 여지가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거는 개별 시장 입장이에요. 개별 시장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668페이지에 보시면 66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간명한 그런 형태의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대부자금, 공급과 수요 요인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결정되면은 순해외 투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율이 결정되면 순해외 투자량이 결정되고, 이 순해외 투자량이 외환에 대한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환의 수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실질 환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를 가진 그런 형태의 외환시장 균형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 쿼터의 도입은
수입 쿼터의 도입은 이 그래프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 쿼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무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어느 곡선이 이동할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수입 규제가 도입되면은 당연히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규제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적게 하겠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순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수입이 감소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는 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거나 일단 효과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 쿼터를 실시한다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효과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그런 제한을 했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 환율은 처음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상승시키죠. 1번 실질 환율을 이렇게 상승시키지만 이 외환의 공급은 환율과는 큰 관계가 없는 변수였죠. 실질 환율과는 큰 변수가 관계가 없는 값이었기 때문에 이 위의 식으로 가면서 순 외환 공급에 순 해외 투자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순수출이 불변이고 이 시장에도 전혀 미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결국 수입 시장에 변화를 주었던 이런 정책이 그 수입 시장에서의 가격인 실질 환율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이자율을 변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 시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고요. 대부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국제 수지에 영향을 바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9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정책의 효과는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비행기 산업의 무역을 수입을 제재한다면, 수입을 막는다면 이제 비행기 산업의 수지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란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무역정책의 효과는 미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무역정책을 가지고 한 국가의 수지를 바꾼다는 것은 허황된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남은 케이스로서요. 정치 불안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도피가 국제 수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자본 도피라는 것은 이제 한 국가에서 외국으로 이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연관 국가인 멕시코, 나프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죠. 이와 같은 나프타 국가에서 이제 자금 도피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건지 한번 이제 여러분 살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기본적인 모형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보면요. 자, 여러분은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곡선이 움직일 거냐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곡선이 움직일 건가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케이스 자체가 뭐로 했냐면 정치 불안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치 불안이란 것은 이 축에 있는 겁니까? 이 축에 있습니까? 이 축에 있습니까? 이 축에 있습니까? 어디도 없죠. 이 그래프 상에 나타나지 않은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상의 이동이 아니고 그래프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맨 먼저 이제 정치 불안이 나타나고 자본 도피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똑같은 이자율 수준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쪽에서 외국 자산을 가져버리는 거죠. 멕시코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화폐를 가진 사람이 달러로 바꾼다든지, 거꾸로 이제 달러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 화폐하고 바뀐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멕시코의 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멕시코에서 순 해외 투자가 늘어나가지고 외국 자산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바람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와 같이 순 해외 투자 곡선이 왜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되니까 나타난 효과가 바로 외환의 공급이 이만큼 늘어났죠. 첫 번째, 두 번째 외환의 공급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외환의 공급이 이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자, 좀 더 차례로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너무 싱겁게 답이 나왔네요. 좀 너무 싱겁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약간 더 복잡하게 결론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한번 설명해 보면요, 교과서에는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했네요. 맨 먼저 충격은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요,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결국 대부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대부 시장에서는 투자한 것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의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셈이죠. 그래가지고 순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 한 시기, 이 시기에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아마 나타나 있었을 거예요. S는 I 플러스 NFI, NFI는 NX, 이 두 식은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니까. 자, 결국 NFI가 증가했다는 것은 대부 시장에서는 돈을 빌려서라고도 외국에 이제 자금을 갖다 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이라는 식은 똑같이 이제 배경으로서 이 수요 곡선이 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순해외 투자의 증가는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대부 자금 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만큼 나타내려고 했던 것보다는 좀 작은 정도의 외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은 형태지만 결국은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달러 형태, 이제 이 국가 입장에서는 페소가 되겠죠. 페소의 이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환율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페소의 가치 하락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제 수지는 개선되죠. 수지는 개선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70페이지까지 이제 여러분 보셨는데요. 자본 도피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은 자본이 빠져나가는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인접 국가들에 흘러가게 되고, 인접 국가에서 이제 흘러나가고 들어온 자금도 반대 방향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7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폐쇄경제에서의 그런 분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연관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중요한 분석이 많고, 왜곡을 고려하지 하더라도 그 결론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결국 미국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국제경제학의 중요함을 점점점 인식해가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국제적인 화폐 이동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요성은 개방경제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 개방경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일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에는 한 국가 내에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결정,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